저는 60대 중반의 할머니고 슬하에는 10살 난 어린 손주 녀석 한 명이 있어요. 손주가 3살 되던 무렵 아들 내외가 갑작스런 사고로 명을 달리하는 바람에 여태 제가 손주를 거두고 있는 형편이지요.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아버린 상황이라 심각합니다. 하시는 일을 줄이시고 무릎에 최대한 무리가 안 가게 하셔야 해요. 제가 보통 서서 하는 일을 많이 하는 데다 제 형편상 일을 줄이는 건 힘이 들어서요, 선생님. 이대로 계속 방치하시면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어요. 무릎 연골은 한번 손상되거나 다르면 스스로 재생되지 않고 그 기능을 잃어요. 지금은 약물이나 주사로 어느 정도 버티시겠지만 나중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염두에 두어야 하실 것 같네요. 인공관절이요? 네, 보통 뼈와 뼈 사이 간격이 거의 없고 맞닿아 있을 때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요즘 무릎 통증이 워낙 심해서 병원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아들 내외가 명을 달리한 지 어언 7년. 그 시간 동안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생업 전선을 꾸려가다 보니 몸이 많이 상한 게 사실이죠. 건물 청소 일을 오래 한 것이 아마 무릎 관절을 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다고 빡빡하고 빠듯한 살림에 제가 이를 관둘 도리는 전혀 없었기에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가며 매일 식당 설거지 일을 나가는 형편이지요. 아들 내외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고 난 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혼자 남은 10살 난 손자를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키워왔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고생을 해도 어린 손자 녀석이 저 하나 바라보고 크는 것을 보면 제가 절대로 쓰러질 수 없다. 이를 악물게 되더라고요. 내 나이 이제 올해 64세에 접어들어요. 팔자 좋은 친구들은 자식 내외 모두 출가시키고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3살 어린 나이에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린 손주 녀석의 엄마 아빠 노릇을 해야 하기에 늙을 수도 어찌 보면 아플 수도 없는 고단한 운명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소원이 우리 손주 대학 졸업할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는 것만 봐도 좀 마음 놓고 제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은 마음이랄까요?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는 힘겨운 일상이지만 어린 손주가 무럭무럭 커가는 것을 보는 낙으로 살아가는 저였습니다. 그날도 식당에서 오전 내내 설거지를 하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잠시 허리를 펴려는데 손주 녀석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철민이 할머니 되십니까? 네, 제가 우리 철민이 할미 되는 사람인데 선생님께서 어쩐 일이세요? 아, 다름이 아니라요. 할머님, 요즘 철민이가 학교 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자꾸 사라져버리네요. 네? 우리 철민이가요? 에이,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녀석이 점심시간 끝나면 오후 수업은 무조건 빠지고 학교 밖으로 몰래 도망치듯 먼저 하교를 해버렸어요. 어떨 땐 제 가방도 학교에 놔둔 채로요. 아니, 철민이가 왜 그런 짓을... 오늘도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 수업 시작되기 직전에 학교 담장 넘어가다가 수희 아저씨에게 딱 걸렸어요, 철민이가요. 학교 담장을 넘어갔다고요? 네, 오후 수업 시작되는 즈음에 교문을 폐쇄하거든요. 아이들 안전 생각해서요. 담장을 넘어서 학교 밖으로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 네, 할머님. 처음 한두 번은 그냥 야단치고 넘어갔는데 자꾸 반복이 되니까 할머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 철민이가 여태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착한 아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오늘 철민이 가정 방문을 하려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다른 일도 아니고 철민이 문제 행동으로 오신다는데 당연히 제가 시간을 내야지요, 선생님. 저는 손주 철민이가 학교를 땡땡이 치고 도망 나온다는 소리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엄마 아빠 없이 자란다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저는 없는 살림에도 다른 애들 다닌다는 태권도나 영어 학원 같은 것들을
죄다 보내면서 나름 극성스럽게 손주를 키운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값비싼 옷은 못 사주어도 그래도 손주 입는 옷이나 신발은 되도록 메이커 운동화나 옷을 사주려고 했고요. 제가 사철 몸빼 한 벌로 버틸지언정 우리 손주가 입성이 초라해서 무시받는 걸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손자였는데 그런 전화를 받으니 덜컥 겁이 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하는 식당에 집에 일이 있다고 말한 뒤 일찍 일을 파하고 집으로 퇴근했더랍니다. 그런데요, 학교를 땡땡이 쳤다는 손자가 집에 가봐도 없는 겁니다.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하다못해 영어 학원을 가는 날도 아니었는데 대체 이 녀석이 어딜 갔나 싶어서 동네 여기저기를 휘적거리며 찾아보았어요. 철민이는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기다리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리더라고요. 나가보니 철민이 담임 선생님이 서 계신 게 보였어요. 저는 다급하게 온 매무새를 추스르고 문을 열어드렸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런데요, 가정방문을 온 담임 선생님이 집에 들어온 순간 선생님께서 날 보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겁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담임 선생님을 보고 되려 제가 깜짝 놀랐지요. 저는 순간 우리 철민이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나 싶어서 더럭 겁이 났습니다. 아니, 선생님 대체 왜 갑자기 우세요? 혹시 우리 철민이에게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아닙니다, 할머님. 그런데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선생님? 저는 거실로 선생님을 모시고 들어와 화장지를 건네드리며 물었습니다. 할머님, 저는 진짜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철민이가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 부부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네?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할머님 얼굴 보는 순간 저 철민이 부모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니까요. 선생님, 저는 당최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제가 나이 많은 노인네라 이해력이 딸려 그런 걸지도 모르지만요. 아닙니다. 제 반응이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할머님. 저는 철민이 학교 담임 박진우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조남은 우리 철민이에게 들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분명 선생님 목숨을 구해준 은인 부부의 아들이 철민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돌아가신 철민이 어머니 아버님 성함이 혹시 전미자 숙자 그리고 아버님 성함은 유성자 민자 아니세요? 전미숙 유성민, 그거 우리의 며느리랑 아들 이름 맞아요. 그런데 그걸 선생님께서 어찌 아세요? 우리 아들 내외는 명달리한 지가 오래인 사람들인데요. 그 두 분께서요, 과거에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들이세요, 할머님. 우리 아들 며느리가 선생님 목숨을요? 그럼 혹시... 담임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저도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 며느리가요, 실은 사고가 나던 날 결혼 5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동남아로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어머니, 저 철민 엄마 데리고 결혼기념일 기념해서 여행 좀 다녀오려는데 괜찮으세요? 괜찮다 마다. 뭐 그런 걸 허락시키나 구하니? 안 그래도 너희들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어디 변변하게 못 다녀와서 내가 여태 미안했는데. 저희 아들 내외가요, 결혼하던 당시에 저희 남편이 암투병을 하면서 상태가 좋질 않아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었어요. 결혼을 결정하고 식장 정하고 상견례 할 때만 해도 남편 상황이 그리 위독한 건 아니었는데 결혼식 즈음에서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된 남편이었죠. 저는 그때 그래도 아들 내외에게 신혼여행을 짧게라도 다녀오라고 했었죠.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시긴 하지만 너희도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인데 미루지 말고 신혼여행 다녀오렴.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결혼식도 미루려다 그냥 한 건데 신혼여행은 나중에 다녀올게요. 아들이 결혼식을 마친 뒤 한 달 뒤에 하늘나라로 떠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아들 내외는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고
그 후로는 며느리가 출산을 하느라 또 아들 사업이 바빠지는 바람에 한정없이 신혼여행을 미루기만 하던 차였죠.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특히나 좀 미안해서 결혼 5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을 때 제 쌈짓돈을 털어 늦었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오라고 용돈까지 쥐어 보냈더랍니다. 어머니, 제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무슨 용돈을 주세요. 어디 어린애만 용돈 받는 법이 있다든? 왜? 금액이 너무 적어 그러니? 아유, 어머님도 참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해서 그런 거 아시면서요. 미안한 건 나다. 너희 시아버지 투병하고 또 그 후로 먹고 사는 게 바빠 변변하게 신혼여행 한번 제대로 못 보내줘서 미안했지. 이번에라도 꼭 미루지 말고 다녀와라. 철민이는 내가 잘 봐줄 테니까. 감사해요, 어머니. 대신 돌아올 때 선물 좋은 걸로 사다 드릴게요.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너희들끼리 맛있는 거 사 먹고 실컷 즐기다 돌아오렴. 뒤늦은 신혼여행을 떠나는 아들 내외를 인천공항까지 따라 나가서 배웅을 했더랍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오냐, 재민하게 놀다가들 돌아오렴. 철민이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저희 부부만 떠나서 죄송하고요. 신혼여행을 그럼 둘만 떠나지 때로 갈까? 그런 소리 말고 재민하게 놀다가 돌아와라. 철민아, 엄마 아빠 신혼여행 간다. 그동안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 며느리와 아들은 철민이에게 양쪽에서 볼뽀뽀를 날리고서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서 저와 철민이를 향해 손을 흔들던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 뒤늦은 신혼여행을 간다고 잔뜩 들떠서 그러면서도 내게 그런 모습을 최대한 안 들킨다고 조심하며 안으로 들어가던 아들 내외의 모습이 마지막일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아들 며느리는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요트를 타고 체험여행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어요. 한참 바닷가 구석구석을 요트를 타고 관광을 즐기던 중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요트에 물이 줄줄 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 어떡해. 지금 배에 물이 새잖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망망대해에서 이러다 다들 가라앉아 죽을지도 모르겠어.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겨우 요트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있는데 구명보트가 겨우 도착했다고 합니다. 저기 구조보트가 왔어요. 여기 생존자가 총 몇 명인가요? 저와 남편 그리고 이 학생이에요. 어떡하죠? 지금 보트에 남은 자리가 딱 하나인데. 다른 구조보트는요? 본부에서 한 대를 더 보냈으니 조금 있으면 도착은 할 거예요. 그런데 요트 상태가 참혹해서 걱정이군요. 괜찮으세요? 부상당한 데는요? 저는 다리를 좀 다쳤고 저희 아내는 팔을 다쳤어요. 세 분 중 한 분만 우선 보트에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담임 선생님은 무척 난감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구조되어야 할 사람은 3명인데 구조보트의 빈 좌석은 하나라니 그때 구조대원에게 다급하게 무전기로 호출이 오더래요. 뭐라고? 나머지 구조보트 도착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금 생존자가 3명인데 보트에 자리가 하나밖에 없다고요. 빨리 추가 구조보트 지원 부탁드려요. 그런 무전을 주고받는 구조대원을 보고 아들과 며느리, 담임 선생님은 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더랍니다. 여보, 어쩌죠? 자리가 하나라는데. 이거 참 상황이 급박한데 난색이네. 여보, 이왕 이렇게 된 거 저 고등학생을 먼저 태워보내요. 내 생각에도 그게 답인 것 같군. 학생이 아까 물을 많이 먹어서 상태도 안 좋아 보이고. 이봐요 학생, 더 시간 지체하지 말고 어서 보트에 탑승해요. 예? 제가요?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린 사람을 우선 태우는 게 도리이기도 해. 그래도 아주머니도 팔을 많이 다치셔서 지금 난간에 매달려 있는 게 힘들어 보이시는데. 이 사람은 내가 지켜줄 거니까 괜찮아. 보트에 사람들이 다 우리만 기다리고 있는데 더 시간 지체하지 말고 얼른 탑승해요. 어서. 감사합니다. 두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부부 이름이요? 네, 성함이라도 알고 싶어서요. 난 유성민, 와이프는 전미숙이에요. 감사합니다. 저 얼른 도착하자마자 두 분 구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얼른 보트에 타요 학생.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었고 구조보트의 빈 좌석은 단 하나.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과 며느리를 구할 구조보트가 곧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더랍니다. 저는 그날 철민이 부모님께서 보트의 빈 좌석을 양보해 주신 덕에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두 분은 선생님 얼굴을 보고 있자니까 옛날에 우리 아들 부부 장례식에 왔던 고등학생이 생각나네. 그때 그 학생 맞죠? 맞습니다, 할머니. 저 그때 철민이 부모님 장례식에 와서 펑펑 울면서 할머니께 사죄 드렸었어요. 저는 시간이 지난 일이고 나이가 있다 보니 기억력이 썩 뚜렷한 건 아니라서 담임 선생님의 얼굴을 잊어먹고 있었죠. 그런데 대화를 나누며 담임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있으려니 아들 내외 장례식장에서의 일이 기억이 나더군요. 뒤늦게 신혼여행을 떠난 아들과 며느리가 싸늘한 유해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저의 충격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유해를 수습했고 화장 상태로 귀국 예정입니다. 뭐라고요? 유해? 화장? 수색 작업에 진척이 없어나서 유해를 바로 화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현지 날씨가 또 워낙에 더운 곳이라. 보호자도 가족이 확인도 안 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을... 시신 처리하기 전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현지 병원과 경찰에서 보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진정시키며 사진을 확인했어요. 사진 속에 눈을 감은 남자와 여자는 아들과 며느리가 맞더군요. 저는 오열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여행을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슬픔과 황망함 속에서 아들 며느리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조문객들은 저마다 혼자 남은 저와 어린 손주를 딱하게 보며 혀를 찢찢 차더군요. 할머니랑 손주만 남기고 아들 며느리가 나란히 명을 달리해버렸네 그래. 철민이 할머니가 안 됐지. 나이도 있는데 혼자 손주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할머니만 안 됐나? 저 어린애는 3살짜리 어린애가 지 엄마 아빠 명 달리한 것도 모르고 장례식장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노는 것 좀 보라고. 어린 나이에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버렸네. 저는 그런 말들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넋이 나가 빈소에서 오열하다 까무러치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언니, 정신 좀 차려요. 아무리 속이 말이 아니라지만 이리 넋을 놓고 있으면 어째요, 네? 쌈짓돈 털어주며 신혼여행 다녀오라고 한 내가 화근이 난 내가. 그게 어떻게 언니 잘못이유.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철민이 저 어린 것을 생각해서라도 언니가 정신 차려야죠, 네?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철민 엄마야. 제 친여동생이 장례식장에서 함께 빈소를 지키며 철민이도 돌봐주고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교복을 입은 한 남학생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온 것은요. 언니, 웬 고등학생이 빈소로 들어오네요. 저 아이 아는 학생이에요? 아니, 처음 보는 학생인데. 심통한 표정으로 빈소에 들어오는 그 남학생의 정체가 궁금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동생이 빈소로 들어오는 그 남학생에게 물었죠. 학생은 누군데 여기 빈소에 조문을 왔어? 안녕하세요. 저 박진우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고가 난 여행지에서 같은 요트에 탔던 학생이고요. 아니, 그래요? 그런데 왜 여기를... 사실은 두 분께서 저에게 구조보트를 양보하셨어요. 보트에 딱 자리가 하나 남았는데 그 자리를 저보고 먼저 타라고. 저는 남학생의 그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랑 같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두 분께서 저에게 자리를 양보하시고 다음번 구조보트를 기다리시다 그만...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남학생. 그 당시에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남학생의 고백을 듣고 있는데 참 아무런 할 말이 없더군요. 저희 아들 내외가요. 평소에도 성품이 따뜻하고 베풀기 좋아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아들 며느리는 살아생전 부부가 같이 김밥집을 운영했습니다. 대단히 큰 돈을 버는 장사가 아니었는데도 여기저기 고아원이며 양로원에 기부를 많이 해서 착한 사장님네가 하는 김밥집으로 유명했죠. 철민엄이야,
떼돈 버는 장사도 아니면서 그리 퍼주면 언제 돈 모으려고 그러니? 어머니, 저희가 큰 돈 기부하는 건 아니에요. 다달이 기부하는 돈은 얼마 안 되고 저희 가게에서 만드는 김밥 양로원이나 복지관에 가져다 드리는 수준인걸요. 김밥집 하는 가게에서 김밥이 돈이지 다른 게 돈이니? 재료도 좋은 것만 쓰고 재료 안 아끼고 김밥 만들면서 팔다 남은 것도 아니고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돌리면 뭐가 남어? 엄마, 원래 먹는 장사는 퍼주는 장사예요. 끼니 거르는 할머니들이랑 학생들한테 김밥 나눠주면 좋죠 뭘. 아들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었고 며느리 역시 할 수 있는 나눔을 베푸는 게 좋다는 입장이라 저는 몇 번 잔소리를 할 뿐 아들 내외가 하는 일을 딱히 더는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돈이 벌리는 일도 아니고 퍼주는 일이라 아직 기반도 안 잡힌 아들 며느리가 걱정이긴 했지만 그래도 베풀며 살겠다는 그 착한 마음이 저 역시 뿌듯한 것도 사실이었죠. 철민엄이랑 아범 너희 내외는 꼭 복받을 게다. 선한 끝은 꼭 있다지 않니? 정말요? 어머니 말씀 믿고 매주 복권이라도 사야겠어요. 제 말에 그런 농담으로 응수하는 쾌활한 성격의 며느리였죠. 평생 착하게 성실하게만 살던 아들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사고로, 그것도 고등학교 남학생에게 구조보트 자리를 양보한다고 나란히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살아난 남학생을 타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때 아들 며느리의 장례식장에서 몇 시간을 무릎 꿇고 오열하는 남학생이었어요. 학생, 이제 그만 울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하늘나라로 떠난 건 나도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그게 학생 탓은 아니야. 어떻게 제 탓이 아니에요, 할머니. 저만 아니었더라면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목숨을 건지셨을 거예요. 한 살이라도 어린 학생에게 양보를 한 거겠지.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원래 그런 아이들이야. 죄송해요, 할머니. 저 때문에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게 되었어요. 그만 울고 일어나서 식사라도 하고 가요. 할머니, 제가 지금은 어려서 아무것도 보답 못해드렸지만 나중에 꼭 이 은혜 10배, 100배로 갚아드릴게요. 그런 소리 말아요. 학생 마음은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아니지만 어디 사람 목숨값을 환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던 장례식장에서의 일이 불현듯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여태 선생님께서는 제 얼굴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네, 당연하죠. 저는 하루도 철민이 부모님과 할머님 얼굴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사는 게 바빠 가끔 잊었어도 마음속에는 늘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다짐했어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얼굴이고 이름들이라고요. 그런 말을 하면서 오열하며 제 손을 꼭 잡는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철민이한테 처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많이 갔더랍니다. 이제야 제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참, 오늘 가정방문 오신다는 이유가 우리 철민이가 자꾸 학교를 땡땡이를 쳐서 그러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실은 오늘도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먼저 말도 없이 하교를 해버렸어요. 철민이 집에 없나요? 저도 선생님 말씀 듣고 철민이를 찾아봤는데 여태 집에 안 들어왔네요. 저와 담임 선생님은 일단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철민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문구점이니 오락실이니 놀이터니 아이들 가볼 만한 곳을 죄다 뒤졌는데도 철민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놀이터 구석에서 과자를 먹고 있는 조무래기들을 보게 됐어요. 그중 몇몇 아이가 평소 손주 녀석과 함께 어울리던 아이들이라는 게 기억나더군요. 저는 휘적거리며 당장 그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철민이 친구들 아니니? 네, 맞아요. 철민이 할머니시죠. 그래, 내가 철민이 할미 되는 사람이야. 너희들 혹시 우리 철민이 오늘 못 봤니? 철민이요? 아까 저 우체국 뒤편에서 빈병 줍던데. 뭐 빈병? 너희들 선생님 알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조무래기들은 철민이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녀석들이라서 담임 선생님에게도 인사를 넙죽 하더라고요. 철민이가 빈병을 줍다니 무슨 말이야? 아, 저 철민이가 왜 빈병 줬는지 알아요, 선생님. 너 3번 오하영 맞지? 철민이를 잘 알아?
네, 잘 알아요. 2학년 때 같은 반 했고 영어학원도 같이 다니니까요. 철민이가 빈병을 왜 줍는 거야? 철민이가 요새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걱정이 많았어요. 다리 아프신데 자꾸 쩔뚝거리며 일 나가신다고. 자기가 빈병 주워서 돈 벌어다 드리면 할머니가 일 안 하셔도 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철민이가 진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네, 할머니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연골이 다 닳아버리셨다고요. 다리 아픈 할머니 편하게 쉬게 하고 싶다고. 하영아, 철민이가 빈병 어디서 줍는지 알아? 동네 돌아다니면서 줍고요. 아마 지금쯤 편의점에서 빈병 팔 시간일걸요? 저와 담임 선생님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근처 편의점으로 한달음에 가보았더랍니다.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제 손주 녀석이 편의점 주인에게 포대 한가득 담은 빈병을 건네고 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철민아. 할머니. 저와 담임 선생님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철민이었어요. 철민이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선생님. 매일 학교를 땡땡이 치고 빈병을 주우러 다녔던 손주 녀석의 양손이 까맣게 때가 묻어 지저분하더군요. 그 어린 것이 고사리 손 가득 검은 먼지를 묻혀가며 빈병을 주워서 내다 판 생각을 하니 마음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철민아, 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언제 할머니가 너한테 이런 일 하라고 하든, 응? 할머니가 다리 아프신데 쩔뚝거리면서 일하시는 게 너무 싫어서요. 할미가 다 알아서 하는 건데 네가 왜? 아파도 다 일할만 하니까 하는 거야?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한테 일 그만하시고 쉬어야 한다는 말 하시는 거 저 다 들었어요, 할머니. 그래서 학교도 땡땡이 치고 빈병을 주우러 다녔단 말이니?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돈 벌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요. 그런 말을 하며 글썽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철민이었어요. 어린 것이 그런 말을 하며 저와 담임 선생님 눈치를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철민아,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선생님께 말을 해야지. 학교에 말도 안 하고 혼자 하교를 하면 어떡하니? 죄송해요, 선생님. 학교 끝나고 동네를 돌면 빈병을 다 가져가 버리고 없어서요. 제가 죄송해요, 선생님. 철민이가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제가 따끔하게 야단치겠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철민이 얘기 듣고 보니까 야단칠 일도 아니네요. 고개를 푹 수그린 손주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철민아, 네가 할머니 때문에 속상한 건 알겠지만 학생이 선생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학교를 나가는 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이란다. 알겠니? 네, 선생님. 할머니께서 쉬실 수 있도록 선생님이 방법을 찾을 거니까 철민이 너는 빈병 줍는 건 그만하도록 해. 빈병 주워야 돈을 버는데요, 선생님. 그래, 요 며칠 빈병 주워서 돈 많이 벌었어? 제가 돈 번 거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손주 녀석이요. 자랑스럽다는 듯 책가방에서 주머니를 꺼내더니 그동안 빈병을 팔아 모은 동전과 지폐 몇 장을 꺼내는 겁니다. 그 돈을 모으기까지 어린 녀석이 그 고사리 손으로 엄동설안에 고생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구나, 우리 철민이가. 철민아, 그래도 너는 아직 초등학생이고 돈을 벌 나이는 아니야. 앞으로는 절대로 학교 땡땡이 치면 안 된다. 알았지? 네, 선생님. 할머니, 그래도 이 돈은 제가 번 거니까 할머니 다 드릴게요. 빨갛게 어른 손에 먼지는 잔뜩 묻힌 채로 철민이는 뿌듯하다는 듯 그 동전 주머니를 저에게 건네는 겁니다. 그 돈주머니를 받아드는데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철민아, 아이고 내 새끼, 내 착한 손주 이리온. 저는 손주 녀석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추운데 밖에서 그만 오시고 어디 가서 식사라도 하세요. 참, 내 정신 좀 봐. 가정방문 오신 선생님을 길거리에 세워두고 대접이 형편없었네요. 아니요, 저는 괜찮은데 철민이도 그렇고 할머님도 이제 배고프실 것 같아서요. 선생님, 어디 가까운 식당이라도 얼른 들어가셔요. 제가 비싼 건 아니더라도 식사 대접이라도 해드리게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저녁은 제가 사드릴 겁니다.
철민이가 저를 살려주신 그 은인 부부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는데 제가 오늘 어떻게 할머님과 철민이를 그냥 보내드리나요? 담임 선생님은 저와 철민이를 데리고 고급 한정식집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비싼 식당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할머니. 이런 식사 한 끼로 보답할 일도 아니지만 일단 오늘 식사부터 맛있게 하세요. 철민아, 배고프지? 많이 먹어? 그날 담임 선생님은 저와 철민이에게 융숭한 대접을 해주더군요. 식사를 다 끝내고 식당을 나오는데 웬 커다란 리무진 한 대가 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이게 대체 무슨 차예요? 제가 부른 차예요. 할머니 편하게 타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요. 이 차가 선생님 차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인데 이런 차가 있는 게 좀 이상하시죠? 문득 그런 말을 하며 웃는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씀은 사실 무슨 기업회장이나 타고 다닐 법한 삐까뻔쩍한 리무진이어서 그런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사실은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의 재단 이사장 손주입니다. 네? 선생님께서요? 네. 저희 재단의 초등학교만 사립에서 공립으로 바뀌었지. 아직 중고등학교와 대학은 여전히 사학재단 소관이고요. 그럼 선생님께서 땡땡 사학 자제분이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 가정사가 복잡해서 제가 집안의 아들로 인정받는데 시간이 좀 걸린 편이에요. 그날 철민이의 선생님이 부른 리무진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담임 선생님의 가정사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실은 제가 좀 더 일찍 철민이 부모님을 찾아뵈려 했어요. 저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이신데 저에게 구조보트만 양보 안 하셨으면 철민이는 지금 부모님 중 한 분은 살아 계셨을 테니까요. 다시 말끝을 흐리며 눈물을 보이는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죽음이 떠올라 저 역시 마음이 처연해지는 게 사실이었죠. 제가 더 일찍 찾아뵙지 못한 변명을 드려야겠어요. 아니, 무슨 편명씩이나요? 철민이 어머마범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일도 아닌데요. 그 아이들 타고난 성정이 원래 퍼주기 좋아하고 지들보다 어려운 사람들 못 지나가는 성품이었어요. 그런 분들이니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제가 고등학생이고 어리다는 이유로 그런 큰 양보를 해주셨겠죠. 선생님, 고마워하시는 마음은 이해해요. 허나 다 지난 일이고 아들 며느리가 선택한 일이니 저는 선생님께 원망 같은 마음 없어요. 그러니 더는 마음에 짐 가지지 마세요. 아닙니다, 할머니. 그건 제가 평생에 걸쳐 잊어서는 안 되는 고마움이에요. 앞으로 제가 철민이 대부 역할 할게요. 할머님도 더는 고생 안 시켜드려요. 아니, 선생님. 실은 진작 더 일찍 수소문해서 찾아뵙는다는 걸 그러지 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기반도 없고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제 권리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리무진 안에서 듣게 된 담임 선생님의 가정사는 참 또한 기막힌 것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의 외아들로 귀여움받으며 자랐어요. 담임 선생님은 사학재단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어머니라는 분이 담임 선생님이 어려서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대요. 진우야, 엄마 없어도 씩씩하게 잘 살아야 한다. 엄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여보, 우리 진우 잘 돌봐줘요. 나중에 재혼하게 되더라도 진우에게 좋은 엄마 될 사람으로 잘 골랐으면 좋겠어. 걱정 마, 여보. 당신 걱정하는 일 안 만들게. 선생님의 어머니는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안타깝게 눈을 감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지켜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세부인을 들인 아버지셨는데 그 세부인이라는 여자가 보통 악독한 여자가 아니었다고요. 아버지와 재혼한 그 세부인은 시집와서 내리 딸만 셋을 낳았다고 합니다. 여보, 요즘 시대가 바뀌었는데 설마 당신 나중에 딸들이랑 아들이랑 차별해서 상속해주고 그럴 생각 아니죠?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애들도 아직 어린데 벌써 상속 얘기를 하나? 제 입장에서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진우가 외아들이라고 나중에 진우만 올고지 사학재단 넘겨받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 친정서도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아, 내가 언제 당신이랑 딸내미들 돈 아쉽게 한 적 있어? 넘치게 생활비 주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면서 벌써 그런 욕심을 부려? 누가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나나 당신이나 평생 살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둘 다 저 세상 갔을 때 진우가 이복 여동생들 얼마나 챙겨줄지 솔직히 겁나 그럽니다. 왜요? 아버지의 세부인 담임 선생님의 계모는 시집 올 때부터 돈 욕심이 남다른 사람이었다네요. 선생님 아버지와 띠동갑 이상 훨씬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결혼할 때도 계모는 시집 간 적 없는 초혼이었죠. 사람들은 저마다 남자의 재산을 보고 처녀가 아들 딸린 남자에게 시집 온다고 뒷말을 수근거렸고요. 그 말 맞다나 담임 선생님의 계모는 돈에 대한 집착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대대로 사학재단을 운영해와서 재력이 남다른 편이었어요. 보수적인 집안 가풍상 외아들이나 장남에게 그 재단 상속권을 대부분 증여해주는 방식으로 가풍을 이어왔고요. 새어머니란 사람이 그걸 탐탁지 않아 했겠네요. 탐탁지 않아 한 정도가 아니라 집안 재산에 욕심을 부려서 아예 저와 아버지를 갈라놨어요. 뭐라고요? 진우, 너 방으로 좀 건너오거라.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너 아버지가 자리 비울 때마다 네 어머니에게 반항하고 대든다는 게 사실이야? 참 새어머니께서 그러시던가요?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이나 똑바로 해라. 저 새어머니께 그런 적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 얘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는 것 좀 봐. 그럼 내가 네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 안 하는 거야? 아버지만 출타하시면 저는 밥도 불어 안 차려주시고 제가 내놓은 빨래는 세탁도 안 하고 그대로 제 방에 옮겨버리시는 거 새어머니 아니세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누가 들으면 내가 너에게 못된 계모 행실하는 줄 알겠다. 이런 유치한 이간질 지겹지도 않으세요, 새엄마는? 진우, 너 언제까지 네 엄마에게 새엄마라고 부를 거니? 아버지, 그럼 새엄마를 새엄마라 부르지 뭐라 부릅니까? 아니, 이 녀석이! 네 엄마가 나와 재혼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정없이 여태 엄마 앞에 새자를 따박따박 붙이는 거야? 정이 없는 건 제가 아니라 새어머니시라고요! 지금도 아버지 앞에서 되도 않는 거짓말로 절 모함하시잖아요! 자, 사정없이 담임 선생님의 따귀를 때리는 선생님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너 네 엄마를 그렇게 우습게 여길 거야? 엄마를 무시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몇 번을 말해! 그러는 아버지는 돌아가신 엄마 약속 지키셨어요? 뭐라고? 엄마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전 여전히 생생히 기억나는데요. 진우이, 너 이 녀석이! 어머, 감히 내 앞에서 죽은 네 엄마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해? 아이고 혈압이야, 아이고 가슴이야. 여보, 괜찮아? 엄마가 분명 아빠에게 그러셨어요. 재혼해서 새 부인을 얻더라도 진우에게 좋은 엄마가 될 여자를 찾아라. 그런데 저 여자가 좋은 엄마라고요? 뭐? 저 여자? 네, 저 여자요. 이런 식의 이간질을 하는 저 여자도 저런 여자 말만 믿고 저를 내치는 아버지도 다 싫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한창 예민하던 사춘기 시절 계모와 한 집에 사는데 진절머리를 느끼고 집을 뛰쳐나와 혼자 생활했대요. 아무래도 미성년자인 담임 선생님이 혼자 사는 게 마음에 걸렸던 선생님 아버지는 자신의 여동생네 집에서 선생님을 생활하게 했다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사고가 나던 동남아로 여행도 사실은 고모네 가족과 떠난 여행이었어요. 그럼 여태 고모네 집에서 살았어요? 성인이 될 때까진 고모네 집에서 살고 대학 가며 독립해 혼자 살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와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새엄마는 그 사이에서 아버지와 저를 틈만 나면 이간질해서 대학 졸업할 즈음에 아버지는 저를 아예 호적에서 지워버리셨죠. 뭐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친아들을요? 새엄마라는 여자가 저를 여동생을 때린 파렴치한으로 누명을 씌웠어요. 친척 어른 팔순잔치에 갔다가 이복 여동생과 말싸움을 하게 됐는데 언성 높이다 혼자 울면서 아버지에게 쪼르르 가더니 저에게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새어머니와 짜고. 어머니란 말을 갖다 붙일 자격도 없는 여자네요. 그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와는 그 뒤로도 계속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만 해서 그리 된 거였죠. 그럼 여태 절연하고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다시 아들로 복귀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요? 새엄마라는 여자가 10년 넘게 고향 후배라는 남자와 불륜관계라는 걸
아버지에게 들켰거든요. 아니, 무슨 세상에 그런 대먹지 못한. 아버지에게 남동생 같은 고향 후배라고 속이고 아버지 재단에서 사무직 자리까지 하나 준 사람이었는데 완전한 기만이었던 거죠. 그 고향 후배란 사람은 새어머니의 연하, 애인이었으니까요. 그 사건을 계기로 떠들썩한 이혼 소송 끝, 새어머니는 거의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다시 호적에 담임 선생님을 올리고 사과를 구한 아버지셨대요. 그런 난리통을 겪다 보니 제가 재단의 권리와 관련해서 상속을 받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이혼 후에 아버지가 재산 상속 절차를 밟으셨는데 이복 여동생들과 법정 분쟁도 있었고요. 그런 골치 아픈 사건들이 마무리되고 결국 재단의 상속자로 인정받게 된 담임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교사 일은 평생 할 생각은 아니에요. 교육재단을 이끌어가려면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3년 교편을 잡아야지 하던 중에 철민이를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선생님께서 곱게만 자란 분이신 줄 알았는데 말 못할 곡절이 많으셨군요. 머리 아픈 소송이며 분쟁이 끝났고 이제 저는 재단을 이끌어가는 자리를 맡게 됐어요. 경제적으로도 아쉬울 거 없는 상황이 되어서 철민이 부모님을 꼭 찾아야지 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죽는 순간까지 기억할 이름이 아드님, 며느님 성함이라고요. 그 다음날 다시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등기 서류 하나를 내미는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 제가 예전에 철민이 부모님 가족분께 드리고 싶었던 건물이에요. 그걸로 철민이 공부도 시키고 노후는 좀 편하게 보내시라고요. 무슨 이런 거한 보답이 있나요? 저는 등기 서류를 보면서도 믿기지 않아 되묻고 말았죠. 할머님 말씀처럼 어디 사람 목숨값이 돈으로 환산되던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지급해드릴 수 있는 보답이 이런 거라서요. 선생님, 아들 며느리의 선택이었고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어도 제 입장에서는 기억해야 하는 일이고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꼭 해드리고 싶은 일이에요. 철민이 부모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는 마당에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긴 하지만요. 그런 말을 하면서 다시 눈시울을 붉히는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제 목숨 구해주신다고 일찍 세상 떠나버린 아드님 며느님 때문에 평생 할머니께서는 연골이 닳도록 고생만 하셨는데 저 이런 거로라도 보답하게 해주세요. 이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활도 하시고 철민이 공부도 남부럽지 않게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리 거듭 거절을 해도 완강하게 부탁하는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저는 그 5층짜리 건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리 절뚝거리며 일하는 할머니가 마음에 걸려서 학교 땡땡이 치는 철민이 생각해서라도 부디 남은 인생은 할머니께서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손을 꼭 잡는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거한 보은 덕분에 저와 손주 철민이는 돈 걱정 같은 거 하나 없이 윤택한 생활을 누리게 됐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다달이 상당해서 그 돈으로 좋은 집도 얻었고 철민이에게 남부럽지 않은 여러 교육도 시킬 수 있었죠. 선생님은 경제적인 보답 외에도 철민이의 대부 역할을 그 후로도 자처해서 해주었습니다. 손주 녀석에게 아빠 자리가 필요한 일에는 누구보다 발 뻗고 나서주는 사람이 되었죠.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식과 졸업식, 학부모 상담, 그리고 한 달에 2번 조기축구를 같이 나가며 철민이와 정을 쌓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런 때 말고도 틈날 때마다 철민이를 찾아와 얘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방학 때는 철민이를 데리고 둘이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선생님의 후원 덕분에 손주 녀석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원하던 입시에서도 훌륭한 결과를 얻었답니다. 그렇게 원했던 명문대학의 의과대학에 합격을 한 거였죠. 우리 철민이 장하다. 정말 수고 많았어. 선생님에게 건물을 증여받은 후로 저도 돈 걱정 없이 아주 호강하며 잘 살아왔어요. 다리 통증을 참아가며 일할 일도 없어졌고 슬슬 재활치료 다녀가며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며 살게 되었죠. 유수와 같이 빠른 것이 시간이라더니 어느덧 다음 달이면 철민이가 의대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고로 아들과 며느리를 잃고 하루하루 억척스레 손주 녀석을 키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네요.
저는 철민이가 대학 졸업하는 것만 보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그 소원 역시 이루게 되었네요. 저는 지금 그토록 원하던 아들 며느리 곁에 와 있습니다. 제가 손주 녀석이 대학 들어갈 때부터 암투병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는 건 보고 눈을 감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장례식장을 지키는 사람이 손주 한 명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철민이 곁에서 함께 상주 노릇을 해주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선생님이시죠. 철민 어머 마범아, 두 사람이 너희가 구한 그 까까머리 고등학생이란다. 세상에 옛날 일을 안 잊고 저렇게나 잘해주다니 저희가 되려 고맙네요. 어머니, 그동안 철민이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너희 내외가 쌓은 덕으로 말년에 나도 고생 모르고 잘 지내다 왔어. 저 학생, 아니 선생님이 철민이 아버지 역할을 평생 해준다고 내가 눈 감기 전에 약속까지 해주더구나. 저희가 빨리 철민이 곁을 떠나와서 미안했는데 헛산 인생은 아닌 것 같네요. 내가 누누이 말했잖니. 선한 끝은 반드시 있다고 말이야. 구조보트 양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고등학생이 저런 의젓한 어른이 됐다니 참 신기하네요. 너희를 대신해서 긴 세월 철민이에게 부모 역할을 잘해준 고마운 사람이란다. 과거엔 우리 부부가 저 학생에게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위치가 뒤바뀐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게 말이다. 그때 너희 내외의 순간의 선택이 참 많은 운명을 바꿔놓은 것 같구나. 철민이 혼자 두고 떠나온 게 마음에 걸리지만 선생님이 철민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저의 영정사진이 걸린 빈소에 나란히 앉아 슬픔을 빠져있는 손주 녀석과 선생님의 모습이 참 애잔합니다. 내 목소리가 가 닿을 수 있다면 저 두 사람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너무 많이 슬퍼하지 말고 다시 만날 날을 꿋꿋하게 기약하자고요. 하늘 위에서는 다 내려다 보이니 너무 그리워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형님, 저희 며느리들끼리 오붓하게 여행 가요. 동서들이랑 내가 여행을? 갑자기? 같이 가세요, 형님. 시집와서 저희끼리 뭘 같이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동안 동서들이 나는 안 껴줬으니까 동서들끼리는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랑도 같이 하고 싶다는 거죠. 저희들이 형님한테 잘하기로 했잖아요. 저희도 그동안 저희들이 무심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반성하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에 같이 여행을 가면 어떨까 해서요. 맞아요. 이참에 회포도 풀고 속 시원히 대화도 하고 친해져 봐요. 그러고 보니 형님 신혼여행을 강원도로 가셨다면서요? 저희끼리 속초로 여행 가요. 그렇게 동서들의 제안으로 저와 동서들 셋이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를 무시하던 동서들이었기에 먼저 여행을 제안하는 게 웬일인가 싶었지만 저는 이번 여행으로 저희들의 관계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렇게 며느리들끼리 떠난 여행길에 저도 설레이고 즐거웠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멀리하던 동서들이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먼저 주문하고 운전부터 안내까지 저를 극진히 대하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을 지경이었거든요. 여행 내내 저를 챙기느라 정신없는 동서들에게 미안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동안 나를 깔보고 비웃던 동서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왠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형님, 피곤하지는 않으세요?
그러게, 오랜만에 돌아다니려니 좀 피곤하기는 하네. 근데 나보다야 동서들이 더 피곤하겠지. 내 대신 운전까지 했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가 큰형님 모시기로 하고 온 건데 당연히 저희가 다 해야죠. 형님, 피곤하시면 이거 하나 드세요. 피로회복제인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동서들도 먹지. 이거 하나야? 저희는 아까 먹었어요. 이거 형님 거니까 형님 혼자 드시면 돼요. 웬일로 저를 챙기는 모습이 영 적응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라도 달라지겠다는 동서들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진하게 동서들의 말을 다 믿기에는 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동안은 보여주지 않았던 그들의 친절이 너무 가식적이고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동서들이 제 앞에서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너무나 수상하게 들렸어요. 평소 동서들이 제가 영어를 못하는 줄 알고 둘이서 대화할 때는 영어로 말하곤 했거든요. 수면제 몰래 잘 탔지? 그럼 곧 잠들 거야. 그래, 그럼 잠들면 시작하자. 수상한 동서들의 대화에 저는 동서들이 건넨 음료를 마시는 척하며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동서들의 계획대로 잠이 들었죠. 물론 정말 잠든 것은 아니고 잠든 척 한 거였어요. 나를 재우고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러는지 동서들의 속내를 알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차에서 잠드는 것 같자 동서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척하던 제가 실눈을 뜨고 상황을 바라본 순간 저는 기겁할 광경에 차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동서들과 저의 악연을 설명하려면 제가 결혼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결혼 인사를 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댁을 찾았던 날. 저는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게 잘 관리된 구옥주택을 보며 시부모님의 검소한 성품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 놓여진 오래된 나무 찻상만 봐도 두 분이 돈 때문이 아니라 얼마나 물건을 아끼고 귀하게 쓰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검소하고 겸허한 성품을 가지신 시부모님께서는 가난한 집 딸인 저를 무시하지도 않고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본 예비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실 만큼 푸근하고 마음이 너른 분이셨고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셨지만 깊은 속정이 느껴지는 분이셨습니다. 행여나 고졸인 제 학벌과 가난한 친정 집안을 보고 결혼 반대를 당할까 걱정했던 제가 바보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좋으신 시부모님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저는 남편과 결혼하며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게는 몇 년 뒤 2명의 동서가 생기게 되었어요. 처음 시동생들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저도 기쁘고 설레었습니다. 장남과 결혼해서 혼자 며느리였던 탓에 제 밑으로 동서들이 들어오면 재미있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도 남동생들만 있고 여자 형제가 없었어서 그런지 같은 또래 여자인 동서들이 생긴다는 게 마치 여동생이 생기는 것처럼 설레었죠. 그러니 저는 동서들에게 당연히 잘해줄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기대와 달리 저는 동서들과 쉽게 친해질 수 없었어요. 몇 달 차이로 나란히 결혼한 두 동서가 사실 서로 친한 사이였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울대 영문학과 선후배로 유별난 학연 때문인지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듣기로는 먼저 큰 서방님을 만난 큰 동서가 막내 서방님에게 자신의 후배인 막내 동서를 소개시켜 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어진 두 커플이 자주 만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결국 나란히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안 그래도 가깝던 사이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둘째가 셋째까지 데려와준 덕분에 내가 아들들 결혼을 한 번에 시키는구나. 큰 동서가 막내 동서를 소개한 거라고요? 그래. 두 사람이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라더구나. 둘 다 서울대 영문학과래. 그런 인재들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니 신기하기도 하지. 그러네요. 신기한 인연이에요, 정말. 아, 그렇다고 큰애 네가 모자라다는 건 아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집 든든한 맏며느리는 너 아니냐? 큰애 너도 내 말 뜻 알지? 그럼요. 제가 바보같이 그런 걸로 서운해할까 봐요.
사실 저도 동서들이 둘 다 서울대 출신이라 그래서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똑똑한 동서들이 둘이나 생겨서 얼마나 기쁘고 설레는지 몰라요. 그래, 역시 우리 맏며느리는 마음이 깊구나. 그래도 어쨌든 큰애 너보다는 어리고 아직 살림이나 결혼 생활에 미숙할 테니 네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렴. 그 둘이 이미 친하다고 하니 너도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거야. 나도 우리 며느리들이 자매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동서들한테 잘해줄게요. 그래봐야 제가 어머님한테 받은 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동서지간의 사이가 좋은 것이 나무랄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겠지만 문제는 두 동서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아무래도 동서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이나 작은 회사를 다니는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인 것에 비해 두 동서들은 무려 서울대 출신에 둘 다 대기업을 다니고 동서들은 부모님이 공무원에 교사에 양쪽 다 노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만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동서들은 제가 자신들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형님, 요즘 뭐 하세요? 나? 나야 그냥 집에서 애들 돌보고 살림하고 그러는 거지 왜? 아, 그렇구나. 아니, 그냥 형님이랑은 통 얘기를 못 나눠봤던 것 같아서요. 형님은 뭘 하시고 사시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나야 뭐 늘 비슷하지. 그러는 큰 동서는 어때? 요즘도 회사 일로 바쁘지? 일이야 늘 비슷하죠. 근데 저는 이번에 회사에서 해외 연수를 다녀오게 됐어요. 어머, 형님 어학연수 가시는구나. 너무 부러워요. 다들 찾아오는 기회가 아닌데 운이 좋았지 뭐. 동서도 좋은 일 있을 거야. 근데 작은 형님은 어학연수 가셔야 할 실력은 아니시잖아요. 워낙 영어를 잘하시는 거 제가 아는데. 아유, 아니야. 나도 대학 졸업하고 영어 잘 쓸 일이 없어지니까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 하긴, 원래 언어라는 건 꾸준히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정말 좋으시겠어요. 간만에 외국도 다녀오시고. 그렇지. 그래서 오랜만에 나가서 좀 여유 부리다 들어올까 싶어. 어학연수 차원이니까 일도 별로 없고. 왠지 휴가를 가는 것 같지 뭐야? 정말 너무 부러워요, 형님. 그러고 보니까 큰형님은 해외 나가본 적 있으세요? 나? 나는 비행기 타본 적도 없어. 정말요? 태어나서 한 번도요? 그렇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만 하다가 남편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그간 비행기 타고 어디 다닐 일이 없었지. 그럼 신혼여행은요? 신혼여행도 안 가셨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일이 바빠서 그냥 가까운 데로 갔었거든. 원래는 제주도라도 다녀올까 그랬는데 왔다 갔다 시간이 아까워서 차 타고 강원도로 갔었어. 어머, 웬일이야. 형님 진짜 안타깝네요. 아무리 그래도 신혼여행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일 텐데. 그럼 진짜 해외 한 번도 안 가보신 거예요? 웬일이야. 요즘 세상에 큰형님 같은 사람 처음 봐요. 그러게. 나도 언젠가 해외 한번 나가보면 좋을 텐데. 나중에 뭐 좋은 기회가 생기겠지. 안타깝네요, 형님. 근데 그러고 보니까 형님은 고졸이시죠? 그럼 영어는 좀 하세요? 응? 아니, 나는 그냥 뭐 기본적인 단어 정도만. 그럼 뭐 초등학생 수준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렇겠지. 평소에는 저한테 관심도 없던 동서들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걸 묻더라고요. 처음에는 큰 동서가 어학연수를 간다는 걸 자랑하려고 말을 꺼내나 싶었는데 옆에 있던 작은 동서가 같이 말을 거들더니 제게 영어 실력에 대해 묻는 겁니다. 제가 고졸이기는 해도 공부를 못했던 건 아니다 보니 저도 영어 실력이 아주 형편없는 건 아니었어요. 해외여행을 한번 가본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영어를 아주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었죠. 그렇다고 영문학을 전공한 동서들 앞에서 나설 건 아니었고 서울대 출신 동서들이 그런 걸 묻는 이유야 뻔하다 싶어 저도 그냥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형님. 그러게 어릴 적에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러셨어요. 아무리 집안 형편이 안 좋았다고 그래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대학 문턱은 밟았을 수도 있을 텐데 고졸의 영어도 못하고 그게 뭐예요? 형님, 요즘 세상에 영어 못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어디 외국이라도 나가려면 영어를 해야 하실 텐데. 그러게요. 이러다가는 나중에 돈 있어도 외국은 못 나가겠네요. 공항에서 외국인 직원들한테는 뭐라고 하시려고요? 형님, 제가 영어를 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요즘은 영어가 기본이에요. 그러지 말고 형님도 조금씩 공부하시는 게 어때요? 그래야 우리랑도 대화가 좀 통하실 텐데. 이래서는 큰형님이랑은 친해지기가 너무 어렵겠네요. 기막히게도 동서들은 제가 영어를 못한다는 걸 알고 그 후로는 공공연히 자기들끼리 영어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진하게도 동서들의 말을 믿고 그저 자기들끼리의 습관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서들이 영어로 하는 대화 내용을 자세히 듣다 보니 전부 제 욕이더라고요. 제가 동서들처럼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욕하고 무시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도 동서들은 제가 못 알아듣는 줄 아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뻔뻔하게도 제 앞에서 대놓고 자기들끼리 영어로 제 욕을 하는 거겠죠. 영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놀겠네. 고졸인 건 그러려니 해도 어떡해. 아하, 기본적인 영어도 모르다니 진짜 촌스럽네. 그래도 못 알아듣으니까 편하기는 하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자기 욕하는 것도 모를 거 아니야. 하긴 그렇네요. 초등학생 수준이면 어려운 단어는 모를 텐데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하니까 너무 편하네요. 솔직히 이 정도는 기본 회화인데 이 정도도 못 알아듣는 거 봐. 저거 봐. 우리가 무슨 말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지? 그니까 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아무리 고졸이라 그래도 좀 심하네. 이래서 무식한 것들이랑은 상종하면 안 되는 건데 어쩌다 저런 사람이 우리 큰형님이 됐담? 시부모님도 참 생각 없으시지. 집안의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는 걸 모르나? 무슨 생각으로 고졸의 가난한 집 딸을 며느리로 들였나 모르겠어. 뭐 그 밥에 그 나물인 거겠지. 우리 시댁도 고만고만하잖아. 하긴 그 오래된 시댁집 보면 뻔하지 뭐. 동서들 왜 갑자기 영어로 말해? 나도 좀 알아듣게 말해주지. 무슨 말 하는 거야? 설마 내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아니요. 그냥 별말 안 했어요. 저희가 형님 얘기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게요. 형님도 참 상상력이 과하시네. 그냥 저랑 동서랑은 영어로 말하는 게 더 편해서 그래요. 이렇게 영어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자주 그랬거든요. 맞아요. 영어는 자꾸 써야 하니까요. 그러게 큰형님도 영어 공부 좀 하시라니까요. 그럼 저희랑 같이 얘기하고 좋을 거 아니에요? 궁금하시면 영어 공부 해오세요. 그럼 얘기 좀 해드릴 테니까. 그 뒤로 동서들은 아주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서들이 무시하는 건 무식한 저 하나뿐이 아니었어요. 감이 좋으신 시부모님까지 욕을 하다니 기가 막혀 화를 내고 싶었지만 이미 동서들의 본색을 알게 된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화를 내봐야 그런 동서들의 속내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고 다른 것보다 제가 동서들과 싸워서 시부모님이 사실을 알게 되시는 게 싫었거든요. 늘 며느리들에게 잘해주시고 좋으신 시부모님이셨기에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동서들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참고 넘긴다고 해서 동서들의 무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죠. 동서들은 그 후로도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늘 저를 따돌리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친해서 짝짝꿍 하는 걸로 모자라서 시댁에서 며느리 도리를 하려고도 하지 않더라고요. 하루는 시댁에서 명절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원래 시어머니가 거의 모든 준비를 하시지만 그때는 어머님이 몸이 좋지 않으셔서 어느 때보다 며느리들 몫이 중요했죠. 하지만 동서들은 그런 상황은 신경 쓰지 않고 저에게 일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제가 상을 차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와중에 동서들은 커피나 마시며 수다를 떨더라고요. 동서들, 지금 바쁜데 같이 좀 하면 안 될까? 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 아마 형님, 저희는 그런 거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맞아요. 저나 작은 형님이나 설림이는 영광이라서요. 저희는 형님이랑 다르게 전업주부가 아니다 보니 요리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차피 저희가 거들어봐야 사고만 칠 텐데. 그러지 말고 그냥 잘하시는 형님이 도맡아 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쵸. 그래도 일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으니까. 역시 형님은 집에서 살림만 하셔서 그런지 아주 잘하시네요.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저나 작은 형님은 직장인들이라 해봐야 도움도 안 될 거예요. 그럼요. 괜히 어지르고 도움도 안 될 바에 그냥 빠지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 같아서요. 그래. 동서들이 힘들다니 내가 해야지 뭐. 동서들 편한 대로 해. 동서들은 살림은 제 몫이라는 듯 저에게 모든 걸 떠맡기고 있었습니다. 동서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마 제가 무식하고 집안일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었겠죠. 동서들의 말에 저를 향한 무시와 괄시가 교묘히 들어있다는 걸 저도 알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서들이 저를 무시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었고 저는 맏며느리 도리를 해야 했기에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어요. 형님 부모님은 뭐 하신다고 하셨죠? 우리 부모님? 아, 우리 집은 그냥 작게 장사하셔. 엄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시고 아버지는 철물점 하시거든. 어머, 두 분 다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하긴 형님이 결혼하시면서 시댁에 들어와 사신다는 얘기 듣고 친정이 넉넉하지는 않겠다 싶기는 했는데 제 생각보다 더 힘들게 사시네요? 형님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런 집안에서 장녀로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요즘은 또 시집 간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들이야 연금 받고 생활하실 테지만 형님은 친정 부모님의 시부모님까지 챙기느라 등골 휘겠네요. 형님 참 안 됐어요. 어? 아니야. 나는 뭐 집이 여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두 분이 아직 건강하시고 나랑 동생들이 조금씩 도와드리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여간 자식들이 고생이라니까요. 여유가 없으면 욕심이라도 덜 부리셨어야 할 텐데. 어쩌자고 자식을 그렇게 낳으셨는지. 형님이 불쌍하네요, 정말. 뭐? 아니, 나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게 어디 큰형님네 뿐이겠어요? 저희 시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재산이라고는 살고 있는 그 집밖에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형편의 아들을 셋이나 낳아서 뭘 어쩌시려고 그러셨는지. 저는 가끔 시부모님이 진짜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아버님이 왜? 막내 동사 말은 시부모님이 가진 것에 비해 너무 욕심이 많으셨었다는 거죠.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부모님이 자식들 결혼할 때 뭐 대단한 게 해준 거라도 있으세요? 대학 보내놓고 다 키워놨으니 알아서 하라고 별로 보태주신 것도 없으시잖아요. 요즘 세상에 자식 결혼하는데 그렇게까지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무책임하신 거지. 아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때 시부모님이 도와주셨으면 학군 좋은 아파트 샀을지도 모르는데. 남의 집 전세나 전전하는 게 이게 말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 전세 사는 건 저 하나라고요. 나중에 유산이나 공평하게 나눠주실지 모르겠지만 하긴 나눠줄 재산이나 제대로 있어야 말이지.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 동서들. 받은 게 없다고 자식도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잘해주잖아. 관계는 원래 기브 앤 테이크예요. 아, 형님 설마 이런 간단한 것도 못 알아들으시려나? 어휴, 웬 착한 척이래. 그렇게 효부 노릇하고 싶으면 혼자나 잘하라 그러지. 그러게. 그래서 맨날 그렇게 열심히인 모양이네. 하여간 착한 병이라도 걸렸나? 응? 동서들 왜 또 영어로 말하고 그래? 아니에요. 그냥 형님 정말 착하시다고요. 저희도 그런 큰형님을 본받아야 할 텐데 저희가 그릇이 작아서 그러나 그렇게는 잘 안 되네요. 아무튼 형님 진짜 대단하세요. 시부모님은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오래 쓰시는 것처럼 평생을 검소하게 사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허례허식을 싫어하시고 자식들이 독립적으로 사는 걸 바라셨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신 건 아니지만 동서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서들은 시댁 도움이 없어서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늘 불평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늘 아끼고 겸손하게 사시는 시부모님을 궁색하다며 비웃곤 했죠. 형님, 이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예쁘다. 동서 가방 새로 산 거야? 이번에 보너스 받은 걸로 하나 질렀어요. 어머, 진짜 너무 예뻐요, 형님. 이거 되게 비쌀 텐데. 역시 형님은 대단하시네요. 그게 비싼 거야? 나는 그런 걸 잘 몰라서. 아, 형님, 이거 명품이에요. 이 정도는 다 알 텐데. 형님은 이것도 모르세요? 아, 그래? 좋은 거구나. 어쩐지 비싸 보이더라. 그냥 비싼 게 아니라 이건 돈 있어도 사기 힘든 거라고요. 제가 이거 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어느 날 동서가 시댁 모임 자리에서 새로 산 가방을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비싸게 주고 산 명품 가방이라며 자랑을 하는데 그런 걸 잘 모르는 저는 별로 부럽지도 않았지만 동서는 괜히 제 길을 죽이려고 더 자랑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동서를 보시더니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뭐하러 그렇게 비싼 걸 사니? 요즘은 명품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던데 차라리 실용적인 가방이 낫지 않겠니? 예? 아휴, 어머니, 이건 명품 중에서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건 중형차 한 대 값인 것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는 제 월급으로 살 수 있으니 사는 거죠. 돈이 있어도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야지. 저렴한 가격으로도 예쁘고 좋은 가방들도 많은데 꼭 그렇게 명품을 사야 하니? 지금이야 둘째도 아직 아이가 없으니 그런 거지만 앞으로 아이들 낳아 키우고 하려면 여기저기 돈 드는 데가 많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아껴놓으면 더 좋을 거다. 꼭 명품 가방이나 옷이 아니라도 가치 있게 돈 쓸 곳이 많으니까. 어머님은 너무 검소하세요. 형님 정도 능력이면 명품 한두 개쯤은 사도 괜찮죠. 그리고 요새는 다들 명품백 몇 개씩은 있어요. 그래? 그럼 큰애 너도 저런 게 있니? 아니요. 저는 저런 데 별 관심이 없어서요. 하긴, 큰애 너는 돈이 있다고 해도 그런 데 돈 쓸 애는 아니지. 내가 너희들이 돈 쓰는 걸로 나무려려는 건 아니지만 돈을 쓸 때는 항상 그 가치를 생각하고 사용했으면 좋겠구나. 사람의 품이라는 건 비싼 가방이나 좋은 집에 산다고 나오는 게 아니란다. 아유, 괜히 가방 자랑 한번 했다가 잔소리만 들었네요. 남들 다 그러고 사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너무 심하세요. 저는 동서들의 말 속에서 그들이 시부모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명품백을 샀다는 것으로 동서를 나무란 게 아니라 동서들이 좀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괜히 그런 동서들의 자랑에 기가 눌린 저를 도와주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런데도 동서들은 철없이 어머님의 말을 잔소리처럼만 생각하고 돈 없는 시댁이라며 비웃으니 시부모님의 깊은 속내를 아는 저로서는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절대 동서들에게 무시당할 분들이 아니셨는데 말이죠. 그래도 저는 동서들이 제 앞에서 하는 조롱을 모르는 척 넘기고 시댁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동서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저는 그런 동서들을 신경 쓸 겨를도 없어지고 말았어요. 점점 기력이 약해지시던 시어머니가 그만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인 줄 알았지만 어느 날부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모습에 제가 시어머니를 직접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아무래도 노환으로 인한 만성 염증 질환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네요. 예? 그럼 저희 어머니 잘못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선생님. 제발 저희 어머니 고쳐주세요. 당장 잘못되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볼 수는 없어요. 노환 때문에 몸이 약해지신 거라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뭐든 할 테니까 알려주세요. 이런 건 완치가 된다기보다는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 이게 집에서 관리하기가 힘드니 보통은 입원 치료를 받으시죠.
근데 되려 입원 치료를 받으시다가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병원이 환자들에게 편안한 환경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자녀분들도 다들 바쁘실 테고 옆에서 적극적으로 케어하기 힘드실 테니 입원을 권해드립니다. 다행히 당장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는 큰 병은 아니었지만 노환으로 인한 만성 질환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태를 살피고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의사 선생님은 입원 치료를 권하셨지만 저는 어머니를 병원에 두고 올 수가 없었어요. 건강하던 사람들도 갑갑한 병원 생활에 오히려 더 병을 얻기도 한다던데 가뜩이나 심약한 시어머니를 그 좁은 병실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집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 하셨고 제가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간병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제가 돌볼게요. 정말 괜찮겠니? 네가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기는 하지만 그러면 큰애 네가 힘들 텐데. 힘든 것 정도야 참아야죠. 그렇다고 아프신 어머님을 이대로 요양병원에 모실 수는 없잖아요. 요즘 요양병원 상황이 열악하다고 말도 많던데요. 어머니를 남한테 맡겼다가는 제가 불안해서 안 될 것 같아서요. 나도 그렇긴 하다만 그래도 너한테는 미안하구나. 애들 챙기랴 살림하랴 정신도 없을 텐데. 아닙니다, 아버님. 저만 믿고 맡겨주세요. 자식으로서 시부모님을 챙기는 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던 저는 길게 고민할 것도 없이 시어머니의 간병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들은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닌지 어떻게든 어머니를 병원에 보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때는 직장인이었던 동서들이 임신을 하고 퇴사를 하면서 다들 저처럼 가정주부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인지 동서들은 이러다 괜히 자신들이 시어머니를 모셔야 할까봐 불안한 듯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입장이면 회사 핑계라도 댈 수 있을 텐데 이제는 그럴듯한 핑계거리가 없어졌으니까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집보다는 병원이 낫지 않으시겠어요? 맞아요, 어머니. 몸 상태도 정상이 아니신데 집보다는 의사가 있는 병원이 낫죠. 이러다가 어머니 갑자기 안 좋아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의사도 알 수만 있다면 병원보다는 집이 낫다고 하지 않니? 그러니 집에 있을 거다. 아니, 그래도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텐데. 맞아요, 아버님. 요즘에는 병원이 잘 되어 있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병원보다는 가족이 있는 곳이 낫지. 너희 큰형님도 그러겠다고 했으니 더 말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너무 큰애한테만 맡기지 말고 너희들도 시간 날 때 한 번씩 들리고 해라. 큰애가 저러고 고생을 자처한다니 고마운 일이지만 어떻게 큰애 혼자 간병을 도맡겠니? 물론 나도 적극적으로 돕겠지만 이런 힘든 상황일수록 온 가족이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어? 다들 내 말 알겠지? 예. 하지만 동서들은 한 번도 제대로 시어머니를 챙긴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제가 중요한 일로 자리를 비워야 할 때도 동서들은 잠시 한두 시간만 어머님을 봐달라는 제 부탁을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애초에 시댁을 무시하는 동서들이 대단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인데 그 정도 도리도 하지 않는다는 게 기막히더라고요. 결국 저는 혼자 아등바등하며 시어머니를 돌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옆에서 어머님의 약과 식사를 챙겨드리고 혼자 거동하기 힘들어하시는 어머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렸죠. 밤낮 없이 시어머니를 돌보며 버텼던 저는 한밤에도 깊이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다가 기침 소리가 들리면 곧바로 일어나 물을 건네드리고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시면 도와드려야 했기에 밤중에도 저는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누워만 계시느라 여기저기 아프신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마사지도 해드렸죠. 그러자 한 번은 시어머니가 새벽에 힘겹게 저를 부르시며 얘기하시더라고요. 아가 미안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늙어서 건강해야 자식들한테 폐가 아니라 그랬는데 내가 괜히 너희들한테 짐을 지웠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그런 말씀 마시고 얼른 건강해지세요. 너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정말 큰애 너한테 너무 고맙구나. 어머니는 제가 혼자 고생하시는 걸 아시고
저한테 무척 미안해하셨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괜찮다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깊으신 시어머니는 늘 제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님의 마음만으로도 많은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고생을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기에 저는 더 바라는 게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제게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어머님이 병세가 나아지던 어느 날 아버님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님이 상태가 좋아지셔서 다 같이 식사나 하자고 부르신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는지 식사가 끝난 후에 아버님이 가족들을 붙잡아 두시더라고요. 그렇게 삼형제와 세 며느리들은 거실 탁자 앞에 모여 앉게 되었습니다. 웬일인지 평소 말수가 적으신 시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할 말이 많아 보이셨어요. 그날따라 아버님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고 저도 괜히 긴장된 분위기로 아버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내가 평소 너희들에게 많은 말을 하는 편은 아니지.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잘하기를 바라는 내 마음도 있다는 걸 너희도 모르지 않을 거다. 하지만 내가 말을 너무 안 했던 게 문제인지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구나.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뭐 잘못이라도 했나요? 글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눈치를 챈 사람도 있겠지. 너희 어머니가 아픈 동안 나는 자식들에게 별 말을 하지 않았고 그동안 가만히 지켜봐 왔다. 그러자 다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이더구나. 누가 정말 가족을 위하고 있고 누가 가족을 외면하는지 말이다. 아버님의 말씀에 순간 동서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시부모님이 동서들에게 아무 말씀은 없으셨지만 속으로는 내심 서운하셨을 거예요. 시부모님을 무시하고 나몰라라 하는 동서들의 태도가 해도 너무했으니까요. 어머님이 아프신 뒤로 시댁의 발길을 뚝 끊었던 동서들이었기에 동서들도 아버님이 누구를 두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겠죠. 반면 며느리로 할 도리를 했던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시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시고는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네야, 그동안 수고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네가 겸손하게 말한다고 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들 너의 고생을 알 것이야. 너는 말이 없었지만 그동안 행동으로 보여줬단다. 아픈 어미를 정성껏 보살폈고 가족들을 위해 고생을 자처하며 헌신했지. 그리고 나는 그런 너의 노고를 절대로 잊지 않을 생각이란다. 아버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자, 부담 갖지 말고 받거라. 예? 선물이라뇨? 이게 뭐예요, 아버님? 저에게 선물을 주시겠다는 아버님의 말에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뭘 주시겠다는 건지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님이 주신 봉투 안을 열어보았어요. 그러자 그 안에는 놀랄만한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일시, 백천, 억, 10억? 어머, 이거 수표잖아. 너의 고생에 대한 내 감사의 표시다. 너는 며느리이기 이전에 내 은인이야. 우리 집안을 지켜준 사람이니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내려야지. 10억짜리 수표다. 언제든 너 원할 때 쓸 수 있을 거야. 그걸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렴. 시아버지가 제게 주신 건 다름 아닌 10억짜리 자기 앞 수표였습니다. 아버님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 큰 금액의 수표를 내어주신 건지 저는 당황스러울 뿐이었어요. 아니, 아버님이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설마 이 집 내놓기라도 하신 건 아니시죠? 어허이, 그동안 내가 너희들 앞에 너무 검소한 모습만 보였나 보다.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나도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단다. 너희 시아버지 알부자야. 이래봬도 가진 땅이랑 건물이 얼마인지 아니? 그거 다 처분하면 수백억도 될 거다. 그래, 아마 당장 헐값에 팔아도 그 정도는 되겠지. 너희들이 괜히 헛바람이 들까봐 나중에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싶구나.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수백억 상당의 땅을 가지고 계신 알부자이셨습니다.
두 분이 가진 것 없이 살던 신혼시절부터 오래전부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재산을 열심히 불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 여태 낡은 집과 오래된 살림살이들을 아끼시며 검소하게 사셨던 거죠. 그런 분이 제 고생을 위해 10억 수표를 내어주셨다니 저는 물론이고 그동안 시부모님을 가난뱅이라 생각했던 동서들까지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저희는 며느리도 아닌가요? 형님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요? 글쎄, 너희들은 시어머니 간병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너희들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럼 저희는 아무것도 못 받은 건가요? 그래도 저희도 같은 며느리인데 이건 아니죠. 그래, 그래도 너희들도 내 며느리인데, 내가 너무 그네만 챙기면 섭섭할 테지. 하지만 그네가 그동안 너희들 목만큼 대신 고생한 게 있으니, 내가 그네 앞에서 너희를 챙기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구나. 그래서 말이니 둘째와 셋째, 너희에게 돌아갈 몫은 내가 그네한테 맡기마. 동서들이 차별이라며 시아버지에게 따지고 들자 아버님이 잠시 뒤 품에서 1억짜리 수표 2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각각 둘째와 셋째의 몫이다. 하지만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네 큰형님이 판단할 거야. 그네가 너희를 용서하고 받아줄 마음이 있다면 너희도 몫을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네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빈손으로 만족해야 할 거다. 결정은 그네가 알아서 하거라. 시아버지도 그동안 제가 동서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던 걸 알고 계셨던 건지 제가 동서들의 처분을 결정할 권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제게 10억짜리의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주시면서 또한 동서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던 거죠. 그러자 동서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두 사람은 제 소나기에 있는 1억짜리 수표를 얻기 위해 황급히 아부성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희들이 너무 무심해서 형님이 속상하셨겠어요. 죄송해요, 큰형님. 맞아요, 형님. 앞으로는 형님 말씀 잘 듣고 더 가깝게 지낼게요, 형님. 이제라도 저희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도 이 돈이 탐이 나기는 하는 모양이야? 동서들이 나한테 이렇게 고분고분한 적은 여태 처음인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그동안 표현이 없어서 그랬지 형님을 얼마나 존경했다고요. 그래요. 저희 형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글쎄, 그 말이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버님이 동서들한테도 기회를 주셨으니까 나도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앞으로 동서들 하는 걸 보고 고민 좀 해볼게. 어디 한번 봐보자고. 제 말에 동서들은 당황하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동안 동서들의 행동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를 봐서 동서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죠. 그날 이후 동서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앞에 두고 욕하기 바빴던 동서들이 저한테 지극정성을 다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같이 여행까지 가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달라진 것이 결국 가식적인 행동이었는지 동서들은 뻔뻔한 속내를 숨기고 제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건넸던 겁니다. 나를 재우고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러는지 저는 동서들의 계획을 알기 위해 속아주는 척했죠. 그러자 제가 음료를 마셨다고 생각한 동서들이 갑자기 드라이브를 제안하더라고요. 차에서 잠들게 하려는 속셈인지 잘 자라고 부드러운 음악까지 틀어주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얼마 뒤 저는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잠에 든 척 연기했고 제가 정말 깊은 잠에 빠진 줄 알고 있는 동서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제 주머니를 뒤져서 제 지갑에 있던 수표를 빼가려 했던 거죠. 잠든 거 맞겠지? 그렇다니까. 이 정도면 내일 아침까지 못 깨어날 거라 그랬어. 지갑 빨리 확인해봐. 수표 거기 있는 거 맞지? 여기 있네. 1억짜리 수표. 아, 정말 어지간하면 그냥 주지. 꼭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한다니까. 시부모님이나 형님이나 아주 다 짜증나 죽겠어. 그래도 이제 수표가 우리 손에 들어왔으니 됐지. 수표도 챙겼겠다. 이제 큰형님은 여기 두고 우리는 방으로 올라가자. 그래. 우리가 없는 사이에 도둑이 훔쳐갔다고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잠들어버린 큰형님을 못 옮기고
방으로 간 거고. 정말 괜찮겠지? 하긴 지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건데 누굴 탓하겠어. 괜히 아버님한테 혼날까봐 신고도 못할걸? 그제서야 동서들의 간악한 계획을 알게 된 저는 잠든 척 감고 있던 눈을 뜨고 차에서 뛰쳐내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큰 길로 가서 택시를 잡아타 혼자 집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어쩐지 나한테 잘 보이겠다고 가식 떠는 게 어색하다 싶었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잠이 들어있는 사이 수표를 도둑맞았다고 하면 제 성격상 제 책임이라는 생각에 시댁에 말은커녕 신고도 못하고 혼자 독박을 쓰려고 할 걸 알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곧장 시댁으로 달려가 시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혹시나 제 말을 믿지 못하실까봐 몰래 핸드폰을 놓고 동서들의 행동을 녹화까지 해두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동안 너한테 한 짓을 반성하고 돌이킬 기회까지 줬더니 감히 식구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냐? 애초에 그 애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네가 큰 고생을 했구나. 미안하다, 큰애야. 아버님 탓이 아니에요. 애초에 동서들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그동안 제가 두 분께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동서가 저만 무시했던 게 아니었어요. 시댁이 가난한 줄 알고 제 앞에서도 두 분 흉을 보곤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알게 되시면 속상할까봐 말을 못했지만요. 그동안 네가 고생이 많았겠구나. 우리 때문만 아니라 그 아이들 때문에 괜히 죄 없는 네가 고생을 했어. 그래, 잘 알았다. 그래도 나는 시아버지로서 공평하게 기회를 주려고 했더니 결국 자기 복을 자기가 걷어 차는구나.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아버님의 강직한 성격을 알기에 아버님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아버지는 다시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으셨고 상황을 알고 있던 동서들은 사형 선고를 받아둔 죄수들처럼 좌불안석으로 보였죠. 이번에는 내가 왜 불러 모았는지 다들 알겠지? 둘째, 셋째, 내가 뭐라고 했었지? 너희들의 몫은 전부 큰애한테 달려있다고 하지 않았니? 죄송해요 아버님. 근데 저희도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요. 맞아요. 형님이 좀처럼 저희를 받아주지 않으시니까 노력한다고 해도 수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자꾸 그걸로 저희 휘두르려고 하시는 것 같고. 꼭 저희 탓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애초에 다 형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그렇구나. 너희들은 결국 처음부터 반성할 생각이 없었던 거구나. 어떻게든 착한 큰애를 속여먹을 생각이나 하고 있었고 내가 그동안 니들이 큰아이한테 어떻게 됐는지 우리 집안을 어찌 생각하는지 정말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도 며느리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했더니 이렇게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나는 너희들의 행동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아버님. 이제 내가 너희들을 봐줄 일은 없을 것 같구나. 죄송해요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됐다. 이제 와서 니들이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나는 이미 충분한 기회를 줬고 그 기회를 버린 건 너희들이야. 이제 내 결정을 얘기하마. 앞으로 나는 내 큰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상속할 거다. 순간 시아버지의 폭탄 발언에 모두들 난리가 났습니다. 수백억 자산가라는 아버님이 큰며느리인 제게 전 재산을 물려주실 거라고 하신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한테 상속을 하신다뇨?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국물도 없다는 건가요? 아무리 저희가 실수를 했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겨우 1억짜리 수표 좀 훔쳤다고 상속을 안 해주신다뇨? 정말 너무하세요 아버님. 그러게 내가 잘 얘기하지 않았어? 큰애한테 하는 걸 봐서 기회를 주겠다고. 그런데도 그런 짓을 벌인 건 너희들이야. 끝까지 사람을 기만하고 변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내가 또 의미 없는 용서를 해줘야겠냐?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큰애한테 상처를 줄 수 없구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큰애한테 전 재산을 상속할 거다. 그러니 콩고물이라도 받고 싶으면 너희들은 앞으로 평생 큰애한테 잘해야 할 거야. 결국 아버님은 제게 전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아버님의 말씀이 그런 건 줄 몰랐던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죠.
갑자기 수백억 재산의 상속자가 된다는 게 현실감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부담스러운 마음에 아버님 마음을 돌려보려 했지만 시부모님의 마음은 완강하셨습니다. 결국 얼마 뒤 시부모님은 변호사까지 끼고 직접 공증을 받으셨고 저는 하루아침에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서들은 정말로 제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영원히 제 수족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형님 그냥 드세요. 제가 할게요. 형님 힘드시죠? 제가 안마해드릴게요. 형님 이거 저번에 좋아 보인다고 하셨죠? 제가 특별히 공수해왔어요. 받으세요. 형님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쇼핑 가실래요? 제가 운전해서 모실게요. 그날 이후로 동서들은 더 이상 저를 호락호락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1억짜리 수표를 탐내서 가식을 떨던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정말로 저를 어려워하며 제게 아부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시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받게 되었으니 저한테서 한 푼이라도 얻어내고 싶어서 안달들이었던 거죠. 과거에 저를 무시하던 동서들이 이제는 제 손짓 하나에 반응하며 설설 기네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동서들에게 휘둘릴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저 앞으로도 시부모님을 열심히 모시며 좋은 며느리가 되려 노력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